이번에 저희 연구실에서 그 로봇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고, 그 워크숍을 맡게 된 박종욱 대학원생입니다.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로보담을 많이 사용을 할 일이 많다 보니, 앞으로 우리 연구실에 오는 사람들 혹은 이제 일부 학부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로보담 사용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알려주는 워크숍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ABB에서 나오는 로보담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ABB에서 이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인 로보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로보 스튜디오로 가져오기 이전에 이제 알고리즘을 통한 그 코드를 빼기 위한 그라스호퍼 플러그인인 로봇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보담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ABB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 로보담을 생산하는 이제 제조업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ABB가 있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유니버셜 로봇, 쿠카, 에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ABB 2600이라는 로봇을 쓰고 있고, 이제 아마 뭐 보시게 되면 로봇에 관련해서 좀 찾다 보면 로봇의 생김새들이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어, 그, 그 이유는 이제 다 로봇 브랜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이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냥 그 로봇을 작동시킬 때는 이 펜던트라고 하는 이 컨트롤 패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 이제 그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하게 로봇이 움직이는 걸 조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드를 짜가지고 로봇이 이제 일정 그 움직임을 반복하도록 이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꼭 컨트롤 패드가 아니더라도 이 노트북을 통해서 직접 이제 이 컨트롤러, 이 IRC5라고 하는 이 컨트롤러에 코드를 연결해서 이제 이 로봇에게 또 이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구동하는 거는 이제 이번 워크샵 제일 마지막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로봇 자체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로봇은 기본적으로 축 6축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축이 6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6개의 축과 그다음에 TCP라고 하는 이제 툴 센터 포인트라는 그 지점을 갖고 있는데, 이 툴 센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로봇 자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로봇에 달리는, 흔히 우리가 엔드 이펙터라고 말을 하는데, 그 엔드 이펙터가 이제 결국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엔드 이펙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퍼라고 하는 뭔가를 짚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엔드 밀이라고 하는 뭔가 깎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D 프린터가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그 로봇 자체가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툴의 끝점이 아마 이제 그 붙는 엔드 이펙터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TCP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총 6축의 로봇이고 총 6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TCP라고 하는 툴 센터 포인트에서 움직임이 정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육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흔히 이제는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그 툴로 이제 레이저 커터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지만 사실상 얘도 이제 결국 X, Y축 두 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굉장히 단순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좀 더 심화된 애가 이제 CNC 커터, 이제 X, Y축에서 이제 Z축까지 더해지는, 그래서 이제 뭔가 사물의 높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데, 로보담은 거기서 이제 세 축이 더해진 총 6축의 움직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커터, CNC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당연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할 수 없는 일들까지 총 6개의 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제 로봇에는 이제 엔드 이펙터라고 하는 실제로 그 작업을 하게 되는 무언가가 달리게 되고, 그 엔드 이펙터의 TCP, 툴 센터 포인트라는 이제 점이 생겨가지고 그 TCP에 의해서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이 왼쪽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TCP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TCP는 원래 TCP는 로봇 제일 끝에 부분에 붙어 있지만 툴이 어떤 거가 분야에 따라서 이 TCP 점이 계속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육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비디오로 보여드리려 했었는데, 이렇게 하기보다 나중에 직접 시뮬레이션 하면서 6개 축을 보여드리는 걸로 이제 대체하겠습니다. 로보담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건축에서도 지금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좀 더 제조업체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BB에서도 이 로보담 교육을 할 때, 그 저희 같은 방식의 교육을 하기보다는 좀 더 제조업체에 맞춰진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회사 같은 곳에서는 로보담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로보담을 얘기하면 이런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건축에서도 이 로보담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로보담이 좀 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런 파빌리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뭔가 사람이 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을 로봇이 이제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로봇의 또 좋은 점은 사람의 손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스케일 혹은 되게 복잡한 아니면 좀 섬세한 작업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작업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계속 일을 하기보다는 로봇한테 똑같은 반복 명령어를 줌으로써 단순한 그 작업을 굉장히 섬세하고 또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굉장히 복잡한 형태도 로봇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비슷한 예로 이제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로봇이 이런 반복 작업을 계속하면서 결국 이 반복 작업을 통해 이런 파빌리온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그가 이제 로봇을 구동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봇이라는 그 그라스호퍼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짜고 그 알고리즘을 이제 라피드라는 코드로 빼낸 다음에 그 라피드 코드를 이제 로봇 스튜디오로 옮겨서 로봇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흔히 이게 문제 검수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트러블 슈팅 작업을 진행한 뒤에 그것을 맨 마지막에 실제 로봇에 이제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세팅하는 작업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로봇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ABB라는 홈페이지에서 로봇 스튜디오를 이제 그냥 따로 뭐 로그인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이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제 로봇 스튜디오 이제 2022년 3월 이 버전을 누르게 되면 로봇 스튜디오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를 할 때 이제 저는 이미 로봇 스튜디오에 다 깔려 있으니까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보통 그 경로 설정을 할 때 다운로드할 때 경로 설정을 할 때 한국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경로가 다 이제 영어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D 드라이브의 로봇 스튜디오 이런 것들은 다 영어로 돼 있는데 중간에 뭐 원 드라이브라는 뭐 한국말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이제 다운로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운로드하는 위치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영문으로 다 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운로드가 다 된 뒤에 이제 로봇 스튜디오를 키게 되면 이제 여기서 옵션이라는 그 창이 있는데 이 옵션을 누르게 됐을 때 이제 파일 앤 폴더스라고 그 경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업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얘도 설치할 때와 똑같이 저장 경로 또한 이제 이렇게 영문으로 다 설정을 해줘야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 스튜디오 설치를 마치고 그다음에 옵션에서 이 경로 설정까지 다 영문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부터 좀 더 로봇 스튜디오 세팅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컨트롤러를 이제 그 로봇 스튜디오에 그 다운로드를 시켜야 됩니다.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스튜디오에서 여기 이 애드인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컨트롤러가 있는데 우선 이제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는 IRC5라는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IRC5를 누르게 되면 이 옆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무브라고 뜨는데 아마 설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뭐 인스톨이라고 이제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우선은 다운로드를 해주고 다운로드가 다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로봇 스튜디오에서 얘를 로봇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세팅이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에드린에서 이제 컨트롤러를 다운받아주고 나면 이제 벌추얼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제 실제 로봇 스튜디오에서 로봇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제 에드인에서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됩니다. 홈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에드인이 내 컨트롤러 다운받게 되면 파일에서 프로젝트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이 화면 세팅이 되고 그리고 조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라이노나 스케치업이랑 조작 방법이 조금 다른데 컨트롤을 누르고 이제 마우스 왼쪽을 누른 뒤 이렇게 움직이면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 휠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냥 줌인 줌아웃이고 그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뒤에 시프트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는 거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돌리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이미 애드인에서 이 컨트롤러를 다운받아놨기 때문에 이 홈에서 벌추얼 컨트롤러를 누르게 되면 이 뉴 컨트롤러라는 이제 이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이제 create new라고 하는데 그 로봇웨어 6.14.00.01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앞서 애드인에서 다운받은 IRC 컨트롤러, IRC5 컨트롤러의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로봇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로봇을 가져올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IRB 2600 그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IRB 2600 12kg 1.85m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반드시 영어로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한국말이 조금이라도 끼게 되면 이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 로케이션을 지정한 뒤 OK를 누르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로봇 암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2600 로봇 암이 불러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려면 이렇게 불러왔고 그 시뮬레이션 하려면 이제 이 그 플렉스 펜던트를 열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가상의 로봇암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컨트롤러에 이 플렉스 펜던트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 할 때 있는 그 진짜 그 컨트롤러 패드라는 이제 펜던트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 가상 현상, 그 가상에서 이제 이 컴퓨터 상에서 이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뭐 로봇을 간단하게 이렇게 움직여 주행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기본적인 로봇웨어 그 세팅을 마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로보츠, 그 그라스호퍼 플러그인인 로보츠를 이제 다운로드 할 건데 로보츠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푸드볼 라이노라고 하는 그 그라스호퍼의 모든 플러그인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도 걸어놨는데 이 푸드볼 라이노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라이노 7 버전의 이 로보츠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로보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운받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이 로보츠라는 이 그 그라스호퍼 플러그인이 다운받아졌을 때 얘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다운로드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 폴더 안에 있는데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처음에 다운받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저장할 위치에 아마 저장이 될 텐데 예를 들어 다운로드에 저장이 돼 있다고 하면 로봇가 다운로드가 된 상태에서 얘를 우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스에서 속성창에서 이제 그 언블락이라고 이제 나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언블락을 해놔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맞나? 맞아. 여기서 이제 attributes에서 read only, hidden, 그다음 security에서 언블락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언블락을 체크해놨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마 이게 언블락이라는 게 이제 그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걸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그라스호퍼 플러그인이 그렇듯이 이 다운받은 이 플러그인 그 파일들은 반드시 이제 그래서퍼 파일 안에 스페셜 폴더스 안에 컴포넌트 폴더스 안에 그 플러그인 파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도 로봇이랑 로봇.dll 파일이 들어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래서퍼의 플러그인 파일들은 이렇게 그 컴포넌트 폴더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캥거루2, 휴먼, 퍼퍼피쉬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로봇도 똑같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된 다음에는 이제 그 로봇 설정을 할 거예요.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로봇 설정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로봇에 들어오게 되면 이 컴포넌트 안에 로드 로봇 시스템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내가 어떤 로봇을 가지고 올 건지를 여기서 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로봇이라는 플러그인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이 로봇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는데, 이제 사실 이게 다 학교 이름인데 결국에는 이 학교들에서 쓰는 로봇 정보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내가 그 ETH에서 쓰는 로봇을 가져온다 하면 ETH를 가져왔을 때 이렇게 생긴 로봇이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이제 KU11이라는 뭐 데에서 쓰는 걸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로봇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쓰는 로봇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학교에 있는 로봇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반 폴더에서 아마 문서라고 하는 폴더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 이제 다큐멘트 혹은 문서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 그냥 자체적으로 내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이 폴더의 이름을 로봇이라고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 저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따로 또 만들지 않을 건데, 이렇게 새로 이제 로봇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로봇이라는 폴더 안에 내가 이제 로봇이라는 플러그인 안에서 사용할 우리 연구실의 로봇에 대한 정보를 이 로봇 폴더 안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따로 제작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DSL 연세라는 이제 로봇이라는 그 3DM 파일, 라이노 파일과 그 DSL 연세라고 하는 이 코드를 이제 같이 넣어 놓으면 이 다큐멘트 그 폴더 안에 로봇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내가 집어 넣을 로봇의 정보를 이제 3D 파일과 이제 코드 파일로 넣게 되면 얘가 그 라인으로 끈 다음에 다시 켜서 이제 로봇을 실행했을 때 이렇게 DSL IRB 2600이라는 로봇이 불러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 로봇을 다운받고 이제 키고 이제 이 로드 로봇 시스템이라는 컴포넌트를 열고 거기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마 이 DSL 그 연세라는 여기 이게 없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큐먼트 문서 폴더 안에 로봇이란 폴더를 만들어서 이 정보를 넣어줘야 얘가 로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제 반드시 이제 그 참고했으면 참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이라는 그 폴더 안에 이 로봇 그 DSL 연산을 넣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그 로봇에 대한 정보를 지워서 없기는 한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파일에 스페셜 폴더에 컴포넌트 폴더를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이제 로봇.dll 뿐만 아니라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폴더가 따로 또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폴더 안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AA, 뭐 AAU, 바틀렛, 뭐 시타, 카네기 등등 이제 여기 그 기본적으로 이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로봇들에 대한 정보가 3DM 파일과 XML 파일, 코드 파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냥 물리적인 로봇을 그냥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하면 보통 왜냐면 얘네들은 다 온라인으로 다운받아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 오프라인 상에서도 그 로봇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싶다 하면 이제 그 컴포넌트 폴더 안에 있는 로봇이란 폴더가 있을 텐데 그 폴더 안에 있는 그 실제 오프라인의 정보들을 이제 여기 다큐멘트 안에 이 로봇이라는 폴더 안에 이것들을 딱 그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을 꼭 온라인에서 불러오지 않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얘네가 자동적으로 이 로봇 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 뭐 여기까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다들 다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에 대한 세팅을 마치게 되면 사실 이거는 뭐 안 해도 뭐잘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로봇치가 이렇게 요게 이 작업까지 했는데 안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로봇치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로봇에 대한 세팅 값을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이 로봇츠라는 그 플러그인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다운로드하고 이제 컴포넌트 폴더에 로봇츠라는 파일을 다 넣었는데도 이게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라스호퍼 디벨로퍼 세팅스에서 이제 이 메모리 로드 GH assemblies using COFF 하여튼 이거를 그냥 언체크 해주시면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봇이라는 플러그인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자 이제 여기까지 되면 그 전체적인 그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시스템은 다 갖춰졌다고 보면 돼요.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로봇 스튜디오를 다운받아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다 해놨고, 두 번째로 그라스호퍼의 로봇이라는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그리고 그 로봇이란 플러그인 안에서 저희 학교에 있는 로봇 그 ABB IRB 2600이라는 로봇을 이제 따로 또 그 다큐멘트 폴더 안에 로봇이란 폴더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동하는지 배울 수 있는데, 제일 그리고 이 실제 그 구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로는 그라스호퍼 안에 로봇이라는 컴포넌트를 로봇이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짜서 얘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로봇이 움직일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주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이제 코드로 뺀 다음에 이 로봇 스튜디오로 옮겨서 걔를 이제 트러블 슈팅 작업을 할 겁니다. 트러블 슈팅 작업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얘가 실제로 그 가상 환경의 로봇한테 직접 먹여봤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게 문제가 없을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그 이렇게 처음에 알고리즘을 통해 엑스포트한 코드를 진짜 로봇에 넣어가지고 작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로봇 플러그인을 통해서 그 알고리즘을 작업하는 거를 진행해 볼 건데, 이제 그러면 모든 거를 다 끄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그 로봇이라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보면 이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사람에 따라서 플러그인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위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그 플러그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제 로봇을 이제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컴포넌트에서 로드 로봇 시스템을 누르게 되고, 여기 이제 누르게 되면 DSL IRB 2600이라는 로봇이 불러집니다.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그 로봇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로봇이 어떻게 작동을 할지를 우리가 그 흔히 크리에이트 타겟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타겟을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걔를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할 건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이라는 이 컴포넌트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인풋 값에 name, 로봇, target, 그러니까 뭐 init 커맨드가 있는데, init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따로 코드를 짜가지고 여기다 넣는다라는 개념이어서 내가 이 코드를 넣는다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multiply indicate.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스텝 사이즈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그 로봇을 이제 여기 그 로봇 인풋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크레이 프로그램에서 그 DSL IF 2600 로봇을 받아들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제 경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크리에이트 타겟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맞다. 네. 이제 그 다음에 경로를 설정해 줄 건데, 그거는 이제 컴포넌트에 크리에이트 타겟을 가져오게 되면, 우선은 지금 처음에 그 컴포넌트 가져왔을 때는 인풋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플레인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타겟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클릭하게 되면 내가 좀 더 그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툴 인풋은 내가 앞서 설명했던 엔드 이펙터, 끝에 달릴에 대한 정보를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모션 인풋은 이제 그 내가 조인트로 갈 건지 그 라인 한 일직선으로 갈 건지를 정할 수 있는데, 얘는 사실 조금씩 그 모습이 다른데 움직이는 방법이, 그거는 좀 이따 포인트 투 포인트에 대한 움직임을 말하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스피드 인풋, 스피드는 이 로봇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인풋이고, 그다음에 존 인풋은 이제 우리가 흔히 라이노나 캐드에서 플랫이라고 하죠. 이제
그 만나는 부분을 얼마나 둥그렇게 만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값이고, 음, 음, 이 정도면 네,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거는 존에 대한 데이터는 일단 제외를 할 거고, 어, 툴 인풋도 우선은 배제를 하고 제일 단순한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어, 플레인이 그 어떻게 보면 얘가 움직일 경로에 대한 그 각각의 플레인을 만들어줘가지고 얘 움직일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 모션은 그 플레인과 플레인 사이에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조인트 방식으로 움직일 건지, 그러니까 조인트 방식으로 이렇게 그 약간 곡선 형태로 움직일 건지, 아니면 리니어 방식이면 그냥 말 그대로 점에서 점을 이제 일직선을 갈 건지, 그다음에 스피드는 그 속도를 이제 규정해 주는 건데,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플레인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 상에서 포인트 하나 잡아주고, 얘를 이렇게 움직여준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하고, 눌러서 하고,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포인트 잡았고, 얘 플레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일 플레인으로 잡아보고, 그다음에 이 두 점으로 움직이고, 두 점을 이제 한 번에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 두 점에 대한 플레인들을 머지시켜서 얘를 이제 이 머지한 애들을 이 플레인에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파라미터가 있는데, 음, 네, 크레이 스피드구나. 컴포넌트에 크레이 스피드 컴포넌트를 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툴러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뭐 익스터널 트랜슬레이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스피드는 이 트랜슬레이션 값 하나로 이제 그 전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스피드를 300 정도로 주면 이게 수치적으로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불편하죠. 1초에 뭐 300mm 있고, 그래서 이 스피드 값을 이 스피드 인풋에 넣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타겟에 대한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이제 실제로 그 어떤 식으로 애들이 움직일지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건데, 뭐 좌표랑 뭐 이제 움직이는 방식이 조인트고, 뭐 툴은 어떻게 되고, 근데 툴은 이제 저희가 아예 안 넣었기 때문에 디폴트 툴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스피드는 300이고, 그러니까 뭐 존 값은 저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것도 디폴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이제 그 크레이트 타겟의 아웃풋 값을 이제 패널로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연결된 애들을 이제 그 타겟이라는 인풋에 넣어주게 되면, 왜 빨간색이 뜨지? 그래서 진짜 프로그램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일까? 음. 이렇게 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플레인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플레인이 얘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왜냐면 이 결국 로봇이 플레인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 플레인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플레인이라도 얘가 위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플레인을 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플레인을 좀 이제 그 조금 건들 수 있는 방법은 어 플립 플레인 플레인 값을 넣어주게 되면, 네, 이 플레인을 좀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실제로 지금 플레이는 어떻게 그 작동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그 벡터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겠죠. 벡터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앙커 점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고,
이 벡터는 이 XY 플레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플레인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가 사실상 로봇이 이제 이 점에 가기 위해서는 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한테 가기 위해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축이 6개라도 이 로봇이 그런 관절 자체가 얘한테 갈 수가 없는 세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봇이 이 플레인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플레인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립 플레인이라는 이제 컴포넌트를 통해서 플레인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데 이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게 그냥 인풋 값에 뭐 이제 인버트를 하게 되면 이게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x 값도 바꿔보고 뭐 s 값도 바꿔보고 이것도 다 바꿔보는 거죠. 그 바꾼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벡터 디스플레이를 해주게 되면 우선은 이제 제일 첫 번째로는 어쨌든 밑에 있는 거를 위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X를 안 하고 우선 이제 X, Y, S 중에서 이 약간 Z축이라 할 수 있는 이 S 값만 이제 인버트를 해주게 되면 그렇게만 해줘도 벡터가 여기서 이렇게 안 바뀌었네요. 그러면 X도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X도 바꾸면 이렇게 하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이제 그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아마 그 잘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이 밑에 있는 애도 인버트를 이렇게 해주고 나서 얘를 처음에 벡터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준 다음에 얘도 똑같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바꿔주게끔 하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된 애들을 이 플립된 애들을 이제 일단 벡터 디스플레이 지울게요. 지우고 나니까 지우고 플립 플레인 된 애들을 이렇게 머지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오 이제 됐죠. 어, 됐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얘가 주황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 warnings in program이라고 쓰는데 이거에 대한 그 에러나 이제 워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W랑 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워닝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주황색으로 나온지가 이제 나오는 거고 어, 왜 주황색으로 나온지에 대한 이유를 보면 first target in robot zero change to a joint motion using axis rotation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 뭐 그 사실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신경 쓸 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 E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얘는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패널이 블랭크로 나오는데 그리고 시뻘겋게 나온다. 이제 이 플립 플레인 하기 전에 이렇게 되면 얘가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시뻘개지는데 여기서는 이건 실제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 에러에서 이 왜 에러가 뜨는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컴포넌트가 시뻘겋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플립 플레인을 연결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뜨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애에 대한 코드는 이 C에 해당되는 이 코드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아웃풋 이렇게 패널이랑 연결을 하면 얘 실제 코드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얘를 이제 플래튼하면 실제 얘가 그 우리 로봇 스튜디오에서 로봇한테 실제로 넣었을 때의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지게 되면 얘를 그라스호퍼 상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 수 있는데 그것을 시뮬레이션 하려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끼리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T는 타임인데 그러니까 이제 0부터 1까지가 어떻게 쭈르륵 움직이는지를 하나에 보여주는 이제 이런 파라미터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0.000을 넣어주게 되면 0.000부터 1이니까 0.000을 넣었을 때는 T가 0.0 때는 이렇게 되고 거기서 이제 1까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로봇을 하이드해주면 시뮬레이션 되는 로봇만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일 때는 이렇게 0에서 1로 갈 때 이렇게 딱 곡선을 이렇게 가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모션에 대한 거를 좀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위에 탑뷰에서 볼게요.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가는데 이제 이 모션 모드를 조인트가 아닌 리니어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 플레인에서 플레인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그냥 자연스러운 이제 그 곡선을 만들면서 가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축을 틀면서 일직선으로 만들면서 가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인트일 때는 이렇게 리니어할 때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가서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 모습을 알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이걸 세밀하게 보고 싶다 얘가 뭐 경로를 하는 거 약간 자치를 만들면서 가능한 거 보고 싶다면 이제 트레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여기 유틸리티에서 심플 트레일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은 또 프로그램끼리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자취를 남기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0에서 1로 갈 때 이렇게 빨간 줄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조인트 모드일 때도 똑같이 0에서 1로 갈 때 이렇게 이 트레이를 만들어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사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여서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확인을 다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저희가 하나의 알고리즘을 짠 거죠. 로봇을 어떻게 구동하게 될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그 실제 로봇에 구동할 수 있는 코드로 이제 그 변환을 시켜가지고 엑스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이브 프로그램이라는 이것도 한번 여기서 찾아볼게요. 여기 컴포넌트에서 세이브 프로그램이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렇게 짠 알고리즘을 그 로봇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로봇 같은 경우는 라피드라는 코드를 통해서 이제 구동이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라피드 코드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해서 이제 컴퓨터에 저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이브 프로그램 컴포넌트 가져오고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끼리 연결해주고 파일은 폴더는 이제 그 내가 어디에 이 코드를 저장할지에 대한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스크탑에 C 드라이브에 이 로봇 코드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디폴트 프로그램이 이제 그 코드가 다운받아지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폴더 이름인데 얘를 지우고 우선은 저장 위치를 C 드라이브의 로봇 코드라는 폴더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장 위치를 패널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정을 해주게 되고 얘를 이제 이 폴더 인풋에 넣어주게 되면 우선 저장 위치는 지정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그램과 연결해주면 하면 연결하는 순간 이게 또 새로 생겼죠. 시간 보시게 되면 이제 9시 43분 지금 9시 43분이니까 이게 얘가 그 이제 바로 이제 코드를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운 그 폴더를 이렇게 이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고정을 해놓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 크레이 프로그램에서 이 아웃풋 중에 이 코드 S3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코드랑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엑스포트 되는 라피드 코드와 이제 여기 우리가 엑스포트해서 받은 라피드 코드랑 똑같으니까 코드를 이제 엑스포트 하기 전에 이 컴포넌트에 있는 코드 아웃풋을 통해서 실제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코드가 다 만들어졌죠. 근데 이 코드를 로봇 스튜디오에서 옮기기 전에 사실 조금 그 수정의 작업이 필요해요. 이제 그 수정을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잠시만요. 그 로봇 코드 폴더로 다시 가게 되면 있다. 이게 다운받아진 이제 라피드 코드인데 열었을 때 자, 이제 이 모듈의 이름이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되죠. 이 모듈의 이름은 디폴트 프로그램 언더바 T 언더바 로봇 1 이고 이제 VAR 엑스트라 조인트 그다음에 이제 VAR 컨 F 데이터 이거는 기본적으로 로봇에 대한 데이터고 그다음에 이건 툴 데이터 그 앞에 로봇 앞에 붙는 이제 툴 데이터에 대한 정보인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되게 그냥 리밋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건 뭐 스피드 그다음에 그 이거 WBJ 데이터 사실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실제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 코드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모듈에 대한 이름과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름. 지금 프로세스 이름이 메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로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모듈 이름 혹은 이제 프로세스 이름이 기존에 있는 모듈 이름이나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 이름과 겹치게 되면 얘가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제 이 메인이라는 프로세스 이름은 그 로브 스튜디오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모듈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듈 이름을 메인이라는 그 메인 모듈이라는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엑스포트한 뒤에 이 프로세스 이름을 조금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로세스 메인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로, 로봇이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그렇게 해서 해주고 모듈도 사실 모듈은 크게 영향이 없고 사실 프로세스 이름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모듈 이름도 그냥 여기 디폴트 앞부분 지우고 로브 1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수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이제 이 코딩을 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자동적으로 이제 MOD라는 파일을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 그런 게 없다. 뭐 첫 번째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수정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이제 이 포맷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죠. 이제 MOD 파일로 된 거를 리네임으로 바꿔서, 그냥 아무튼 지금은 이제 MOD 그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바꾸게 돼도 똑같이 그냥 그 코드가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줄글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 텍스트 파일로 수정한 다음에 수정된 거를 다시 이제 그 뒤에 확장자를 .txt가 아니라 .mod로 바꿔가지고 이제 수정을 해도 되니까. 사실 제일 편리한 방법은 이 코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게 제일 쉽긴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저희가 하는 그 로봇 시뮬레이션의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그 로보츠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 끝났고, 이제 저희가 할 부분은 이제 이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통해 나온 라피드 코드를 이제 로봇 스튜디오에 넣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는 끝난 거고, 이제 이 로봇 스튜디오에서 실제 이 코드를 집어넣는 작업을 할 건데, 로봇 스튜디오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로봇이 저희가 아까 설정한 것처럼 여기 홈에서 버추얼 컨트롤러의 뉴 컨트롤러를 통해서 저희는 IRC5랑 그 로봇 IRB 2600 로봇을 불러왔죠. 자, 불러온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러로 가게 되면 플렉스 펜던트,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아까 저희가 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제일 처음에 플렉스 펜던트를 켜게 되면 이 화면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코드를 불러오려고 하면 이제 여기 이 세 개, 그 줄 세 개 있는 거 누른 다음에 프로그램 에디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에디터로 들어가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코드를 직접 짤 수 있는 거고 만들어진 코드를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코드를 엑스포트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코드를 가져오는 작업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여기 모듈 수를 누르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는 모듈들이 있게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파일을 누르고 로드 모듈 이걸 누른 다음에 by adding a new module, you will lose the program pointer. 프로그램 포인터는 사실 그냥 그 작업이 시작되는 그 커서 위치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do you want to continue? Yes. 누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로드 모듈을 하는 창으로 넘어가면 그냥 새하얗게 보이는데 그냥 여기 이게 보이면 당황할 필요 없이 여기 아래 이 화살표 모양을 누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있는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에 해당되는 곳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코드를 이 C 드라이브에 로봇 코드에 디폴트 프로그램에 넣어놨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가겠습니다. C 드라이브 들어가고 쭉 내리다 보면 로봇 코드 요거 들어가고 디폴트 프로그램에 디폴트 프로그램 언더바 T 언더바 로봇 1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OK 눌러주면 또 불러 들어왔죠. 그리고 그 이름은 로브 1 불러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불러 들어와진 모듈을 쇼 모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그 커서를 지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커서라는 게 이제 작업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건지를 지정해 준다라는 뜻인데 그걸 지정해 주기 위해서는 이 디버그를 누르신 다음에 pp2 루틴 pp2 루틴은 우리가 작업할 루틴을 어떤 걸 설정할 것이냐라는 이제 명령하고 pp2 커서를 해도 사실 내가 딱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그 작업, 이 부분부터 작업을 시작하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ppt 커서를 설정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방금 불러들여온 모듈의
제일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ppt 루틴을 누르게 됩니다. ppt 루틴을 누르게 되면 로봇, 저희가 다운받았던 이 모듈 이름은 로봇1이고 그 프로세스 이름 자체는 로봇을 불러오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커서 이렇게 생기죠. 여기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하기 전에 그 제가 말씀드린 거 깜빡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 펜던트를 켜게 됐을 때 요거 조그마한 거 딱 눌러준 다음에 원래는 아마 처음에 이쪽에 이제 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자동 조작이라는 버튼인데 이걸로 이게 돼 있는 상태면 여기 안에서 이제 얘를 수정을 못 해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만 플레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펜던트를 켜게 되면 이제 수동 조절 모드인 이 부분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수정하게 되면 이 매뉴얼에 가드 스탑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가드 스탑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수정된 거를 플레이할 수 없는 상태, 가드 스탑 상태라고 하는데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또 여기 이네이블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터스 온이라고 이제 뜨게 되고 이렇게 된 상태면 결국에 수정도 가능하고 그 수정된 거를 플레이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금 모듈을 불러와가지고 커서를 여기 지정해 줬기 때문에 얘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로봇 스튜디오 안에서 이 로봇이 실제로 저희가 아까 했던 듯이 점 두 개를 찍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점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여기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얘가 싱글 사이클로 갈 건지 컨티뉴어스 사이클로 갈 건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반복을 계속 반복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컨티뉴어스를 누르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싱글 사이클 한 번만 하고 끝낼 거다라고 하면 이제 싱글 사이클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딱 끝나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가상 환경에서는 시뮬레이션 할 때 뭐 속도 100% 해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이게 진짜 실제 로봇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 환경에서 로봇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때 제일 처음에는 속도를 좀 낮춘 상태에서 이게 안전상 이유 때문에 속도를 좀 낮춰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50%도 있고 25%도 있고 하니까 실제 구동을 할 때는 속도를 낮춰서 진행하면 좋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로봇 스튜디오에서도 이걸 해봤을 때 얘가 문제없이 이렇게 잘 작동하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이렇게 이 로봇 스튜디오에서 잘 작동된다는 거는 이 코드를 실제 로봇에게 시켰을 때도 문제없이 작동이 잘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코드를 실제 로봇한테 이제 먹이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로봇이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짰고 그 알고리즘을 짠 거를 여기 세이브 프로그램이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경로에다가 그 알고리즘을 라피드 코드로 엑스포트 시켰고 그 엑스포트된 코드를 로봇 스튜디오에서 이 펜던트 안에 불러 들어와 가지고 트러블 슈팅, 즉 얘가 문제가 없는지 검수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진짜 물리적인 환경에서 로봇을 구동해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환경에서 이 로보담을 어떻게 구동하는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제 IRC5 컨트롤러,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로봇 스튜디오에서 이제 다운받았던 벌추얼 컨트롤러를 실제로 작동시켜보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위에 있는 이게 그 전체 메인 스위치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컨트롤러가 켜져 있긴 한데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그 컨트롤러를 이제 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는 이제 이머전시 스탑 버튼인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작업을 하다가 급하게 작업을 멈춰야 될 때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가 하는 작업들은 크게 이걸 쓸 일은 없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ABB 아니면 로봇 자체가 제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게끔 이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이머전시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모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는 자동 모드, 그러니까 그 위에는 수동 모드인데 그리고 얘는 사실상 100% 수동 모드인데 얘는 아예 쓸 일이 없어서 얘는 이제 없는 셈 치면 되고 저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이제 수동 모드와 자동 모드입니다. 자동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컴퓨터랑
이 컨트롤러를 실제로 연결했을 때 자동 모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내가 로봇을 직접적으로 조작을 한다, 컨트롤러를 통해서 직접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본다 했을 때는 수동 모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동 모드로 되어 있는 거를 일단 수동 모드로 변경해 놓은 상태에서 그 작업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지금은 제가 그 노트북이랑 지금 연결해가지고 여기 그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랜선을 통해 가지고 이 컨트롤러와 그 로봇 그 컨트롤러와 이 노트북을 실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케이블로 이 케이블은 실제 그 저기 펜던트 그 로봇 그 컨트롤 패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진행할 거고 이제 그 로봇 그 컨트롤러의 이 펜던트를 가지고 로봇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컨트롤러 화면인데, 아마 제일 처음에 이 로봇 그 펜던트를 키게 되면 이 화면이 제일 먼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그 뭐 코드를 저희가 아까 그래스호퍼를 통해서 엑스포트한 코드가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로봇을 구동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 그 짝대기 3개 있는 걸 눌러서 이 조깅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조깅이라고 써져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로봇을 이제 그 움직일 때는 이 펜던트에서 이렇게 이 조이스틱 같은 게 있어요. 이 조이스틱을 조작해가지고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그 기본적으로 모든 로봇은 이제 제조 현장에서 이제 사용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움직이려고 하면 그냥 조이스틱을 움직였을 때는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 지금 이 상태가 가드 스탑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구동하고 싶다 하면 이 뒤에 이 약간 이걸 살짝 누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 살짝 누르게 되면 약간 컨트롤러 살짝 소리가 나는데 이걸 뗐을 때는 가드 스탑인데 살짝 누르면 모터 온 모드가 되면서 실제로 로봇을 이동할 수 있게끔 이제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을 가지고 실제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자, 여기 저희 로봇이 있고 지금 저는 여기서 얘를 실제로 구동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눌러서 모터 온으로 상태를 바꿔놓고 자 모터 온으로 상태가 바뀌었죠? 자, 여기서 이제 조이스틱을 조금씩 움직일 건데 자 지금 이게 뭔가 포커스가 안 맞아서 그런데 이제 얘를 떼고 로봇을 포커스로 맞춘 채로 이제 이 조이스틱을 움직이게 되면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조이스틱을 돌리게 되면 또 다른 축이 또 움직이게 되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IRC5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이 컨트롤 패드, 이 펜던트를 통해서 로봇을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동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렸고, 이제부터는 노트북에 이제 이 컨트롤을 연결했을 때 얘를 가지고 실제 코드로 어떻게 이 로봇을 이 실제 로봇을 어떻게 이제 움직이게 할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좀 그 세팅을 바꿔줘야 돼요. 다시 화면을 공유할 텐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은 저희가 그 수동 모드로 해놨기 때문에 이 키가 이 수동 모드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컴퓨터를 이제 노트북을 통해서 얘를 이제 조작하고 싶다 하면 수동 모드가 아닌 자동 모드를 통해서 얘를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모드가 자연스럽게 자동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 자동 모드였을 때만 그 노트북에서 이 컨트롤러의 권한을 뺏어와 가지고 이 컨트롤러에서 하는 작업을 노트북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렇게 그 상태를 바꾸게 되면 이제 실제로 그 노트북에서 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 노트북 화면을 공유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로봇 스튜디오 키게 되면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앞서 했던 작업 그대로 진행할게요. 홈에서 버추얼 컨트롤러, 뷰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서 로봇 정보를 가지겠습니다. 자, 이제 로봇이 들어왔죠? 자, 이렇게 로봇이 들어왔고 이제부터
로봇의 권한, 컨트롤러의 권한을 뺏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랜선이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add 컨트롤러 부분을 누르고, 아이고, 이게 보통 랜선이 이제 접촉 불량이 날 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랜선이 연결이 안 됐었네요. 자, 이제 랜선을 연결했고, 이제는 컨트롤러에서 add 컨트롤러에 원클릭 커넥트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저희는 애초에 계정이 없으니까 그냥 로그인 as default 유저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 왼쪽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 매니지먼트 포트랑 커런트 스테이션 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 이 커런트 스테이션은 저희가 이 로봇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컨트롤러를 불러온 거고, 여기 이 매니지먼트 포트는 우리가 실제 우리 연구실 사용하는 실제 IRC5 컨트롤러를 여기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의 다른 컨트롤러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런트 스테이션은 우리가 로봇 스튜디오에서 불러온 IRC5 이제 컨트롤러고, 여기 있는 2600-520-35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연구실에 있는 실제 로봇 스튜디오를 가져와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물리적인 이 로봇 스튜디오에서 만든 컨트롤러에다가 저희가 아까 짜놓은 코드를 트러블 슈팅 작업을 진행할 거고, 그 트러블 슈팅 작업을 통해서 작업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 매니지먼트 포트로 넘어가서 실제로 로봇한테 이제 작업을 주는 이제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커런트 스테이션에서, 커런트 스테이션의 화면은 지금 이거랑 지금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를 펜던트를 이제 IRC5 플렉스 펜던트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를 어떤 걸 누르냐에 따라서 이 컨트롤러의 플렉스 펜던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제 커런트 스테이션에 IRB 2600-12-1855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러에 플렉스 펜던트를 가게 되면 IRC5 플렉스 펜던트가 되는데, 그게 아닌 얘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러에 플렉스 펜던트를 가게 되면 플렉스 펜던트 뷰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차이점을 잘 알아두면 좋고, 일단 저희는 이제 트러블 슈팅 작업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IRB 2600-12-185에서 컨트롤러에 플렉스 펜던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펜던트가 켜졌고, 이제 프로그램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짜놓은 이제 라피드 코드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로드 모듈로 들어가고, 이것도 무시하면 된다 했죠. yes 들어가서 이것도 당황하지 말고 이거 누르면 이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있는데, 저는 C 드라이브에서 얘를 로보담 프로젝트에 이제 여기 디폴트 프로그램 by T by 로봇 1, 아마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위치가 바뀌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제가 데스크탑에서 작업을 했을 때 이 파일이 여기 있던 거고, 지금은 제가 이제 실제 환경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거여서 이 코드를 옮겨오다 보니까 파일 경로가 바뀐 겁니다. 이거는 사실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같은 코드인 디폴트 프로그램 by T by 로봇 1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 1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와졌고, 쇼 모듈을 하게 되면 이 코드가 불러질 거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컨트롤러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거를 수동 모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가드 스탑에서는 이제 로봇이 작동하지 않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enable을 눌러줘서 이게 가드 스탑에서 모터 온으로 바뀌게끔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실제 얘를 시뮬레이션을 이 가상 환경에서 해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버거에서 pp2 루틴을 간 다음에 로보트를 가면 이제 이거를 작업을 실제로 이렇게 진행해 볼 수 있죠. 가상 환경에서. 자, 지금은 이제 컨티뉴어스 런 모드가 컨티뉴어스 되어 있는 건데, 싱글 사이클로 바꿔서 한 번만 해서 잘 되는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번 하고 있는데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이거를 실제 로봇에 작업을 해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직접 로봇을 통해서 이제 얘를
작동을 하도록 이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매니지먼트 포트에 이 컨트롤러로 넘어가는 거고, 그럼 이 매니지먼트 포트에서 이제 이 라피드라는 항목이 이 코드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trob 1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금 가져온 게 이제 가져온 게 아니구나. 이건 원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저는 지금 방금 저희가 만든 이 커런트 스테이션에 짠 코드를 지금 가져온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그 코드는 여기 없겠죠. 근데 지금 엄청 뭐가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그 연구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만든 코드들이고, 얘네들은 이제 뭐 별로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저희는 이제 라피드 코드를 저희가 방금 작업한 그 코드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 라피드 탭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이걸 하기 전에 이제 그걸 말씀 안 드렸네. 이제 컨트롤 연결을 해야죠. 저희가 지금 이제 불러오고 나서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면 그냥 수정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수정의 권한을 이제 이 컨트롤러한테 그 실제 내 그 컨트롤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게 이 컨트롤러 탭의 request write access 이 부분인데, 이거를 딱 누르게 되면 이제 write access is not allowed while controller is waiting for acknowledge regarding automatic mode.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인 건데, 이게 뭐냐면 잠시 화면 공유를 취소하도록 할게요. 하고 이제 화면 공유를 얘로 이제 하게 되면, 아이고 이게 돌아갔네. 자, 여기 보이시나요? 그 automatic mode has been selected. Tap OK to acknowledge the change of the operating mode. 해서 이제 이 OK를 누르면 이 권한을 이제 내가 승인을 한다는 거죠. 이 권한을 승인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이제 컴퓨터에서 이거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K를 눌러주면 이제 다시 그러면 그 화면 공유로 노트북 화면 공유로 돌아갈게요. 승인을 해주게 되면 오케이. 아마 이제 이 request write를 했을 때 자, 작동으로 이제 write 모드가 된 거죠. write 모드가 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클릭이 안 되는 거고 release write access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지금 너가 편집 모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너가 이거를 해제할 것이냐 이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는 실제 코드를 라피드 코드를 방금 저희가 트러블 슈팅 했던 코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이제부터 로드 모듈을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코드를 가져왔던 경로 그대로 따라갈게요. C 드라이브에 로보단 프로젝트에 디폴트 프로그램 이거를 오픈을 하게 되면 Do you want to replace it? 이게 아마 왜 이 경고문을 왜 뜨냐면 기존에 제가 로보 1이라는 프로그램이랑 지금 내가 불러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로브 1을 먼저 지우는 걸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로브 1을 여기서 딜리트를 해주면 자, 얘가 사라졌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다시 로드 모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피시에서 C 드라이브에 로보단 프로젝트에 얘를 가져오면 이제 정상적으로 가져오죠. 왜냐면 이제 이름이 같았던 애를 제가 지웠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불러올 때 이름이 같은 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불러 들어가졌고, 그리고 이제 얘를 실제로 작업하고 싶다면 커서 아까 저희가 잠깐 설명드렸을 때 이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는데 지금 커서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커서를 이제 이 코드에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로브 1의 이 로봇이라는 프로세스가 지금 이건데 이거를 작동하기 위해서 얘한테 커서를 이제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로보트에 우클릭을 해주고 set program pointer to routine을 해주면 이거 아까 똑같아요. 저희 컨트롤러에서 했을 때도 이거 그냥 무시해도 된다 했던 부분인데 yes를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커서가 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연동이 돼요. 연동이 된다는 거는 내 실제 펜던트에 지금 내 화면이 연동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잘 보세요. 이게 모듈 로봇 1, VR 되고 있고 막 컨 FL 옆에 지금 커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약간 화면 복사처럼 이게 진짜 똑같이 화면이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펜던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보이시죠? 모듈 로브 1 쭉쭉쭉 내려오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커서가 컨 FL
슬래시 오프 옆에 이제 커서가 생길 거라 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내가 노트북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지금 실제 펜던트로 이제 원격으로 지금 그 옮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자,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거를 어플라이를 해줘야 돼요. 잠시만, 이게 어플라이를 해줄 게 아니라 이제 릴리즈 라이트 모드를 해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수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걸 딱 눌러주게 되면, 자, 이제 수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수정이 끝났지만 이제 그 내가 설정한 지금 이 화면은 그대로 릴리즈 라이트 모드를 해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트북 자체로 로봇을 바로 실행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 관련 이슈도 있는 거죠. 그냥 노트북에서 막 클릭하자마자 막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제 노트북에서 로봇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제 너가 코드나 이런 걸 다 바꿀 수 있어. 그치만 이거를 진짜 물리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펜던트를 써야 돼. 왜냐하면 펜던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세이프가드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는 이 펜던트를 통해서 지금 그 노트북에서 작업한 거에 지금 다 펜던트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제 플레이를 할 겁니다. 플레이를 할 건데 이 자동 모드 같은 경우에 되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자동 모드를 하게 되면 요거 말씀 안 드렸을 수 있는데 자동 모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흰색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얘가 불이 들어와야 자동 모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누르면 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아무튼 지금 반짝반짝 거려요. 눌렀을 때. 지금 그래서 아까는 누르기 전에는 빛이 안 나다가 지금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빛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펜던트를 통해서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연동이 좀 느리네. 펜던트를 보시게 되면 그 자동 모드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노트북에서 설정했던 그 코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제부터는 옮겨진 코드를 실제로 로봇에서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하려니까 힘드네요. 아무튼 실제로 하려고 하면 이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플레이 버튼.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제부터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움직이는 거는 저희가 앞서 트러블 슈팅했던 모습 그대로 움직이는 건데 자, 지금은 이미 싱귤러 모드가 런 모드가 이제 싱귤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잘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확인이 됐으니까 공유를 멈추고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뭐 좀 우당탕탕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작업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다 진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로봇이라는 그라스호퍼 플러그인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짜고 그리고 저희가 다 짠 걸 가지고 세이브 프로그램이라는 컴포넌트를 통해 경로를 지정해 줘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라피드 코드로 지정된 경로에 저장을 했죠. 그리고 그 저장된 거를 로봇 스튜디오에서 트러블 슈팅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로봇에서 구동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로봇 스튜디오에서 했던 환경이랑 비슷하게 첫 번째로는 이제 로봇 스튜디오 안에서 컨트롤러 만들어 가지고 이제 트러블 슈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랜선을 통해서 실제 컨트롤러와 실제 컨트롤러 노트북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로봇 환경에서의 컨트롤러가 아닌 실제 물리적인 로봇을 이제 랜선을 통해서 연결했어요. 결국에 로봇 스튜디오에는 두 개의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는 로봇 스튜디오 안에서 만들어진 이제 버추얼 컨트롤러가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실제로 랜선을 통해서 연결된 진짜 실제 물리적인 컨트롤러가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 버추얼 컨트롤러를 통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로봇이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만든 코드를
이제 그 트러블 슈팅, 그 검수하는 작업을 했던 거고, 이제 실제 랜선을 통해서 연결된 그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저희가 이 컨트롤러의 그 리퀘스트 라이트 액세스를 통해서 이 컨트롤러의 권한을 그 노트북으로 뺏어와 가지고 코드를 여기 직접 수정을 하거나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를 불러오거나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코드는 이제 결과적으로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이 버튼만 실제 물리적인 컨트롤러로 눌러준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하나의 그 그라스호퍼부터 시작해서 실제 로봇이 돌아가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 그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긴 해요. 결국에 저희가 이번 워크숍에서 했던 거는 그냥 로봇이 움직이는 정도만 한번 했던 거지, 사실상 우리가 로봇을 움직이는 걸로만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로봇에 뭐가 달렸을 때 그 로봇이 달린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지가 중요한 거여서, 이 달린 상황에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툴 데이터도 넣어야 되고, 툴 데이터에 따른 툴의 크기나 그런 모양에 따른 TCP도 정해줘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특히, 그리고 또 툴 같은 경우에 뭔가 잡았다 뗐다 잡았다 뗐다 한다 하면 잡는 모션과 떼는 모션 이런 것들도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 일단 이번 워크숍에서는 로봇에 대한 좀 이해를 돕는 거 플러스, 그러니까 로봇을 어떻게 하면 일단 그 조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앞으로 좀 더 심화되는 작업은 이제 뭐 추후에 워크숍을 하게 되면 그때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본인이 좀 찾아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워크숍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